두 번째 시간이죠. 다른 친구들 이름 불러볼까요? 강수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구민성, 별일 없죠? 김경서, 김기, 김채은, 채은이 대답하고 있나요? 손민석, 민석이는 어디 요즘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요? 송창혁, 신재균, 신정민, 안희정, 이다연, 이성현, 장형기. 지금 호명한 학생들 1학년이죠. 사실은 교정사회로는 3, 4학년 때 들으면 좋겠는데 1학년생들이 많아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그래요. 이번 시간이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현장감이 떨어지네요. 화면으로 하니까. 자, 이제 자료가 바뀌었어요. 제 방의 모습? 이 녀석이 안 보이나? 네. 봤나요? 잠만보가 내 옆에서 시키고 있는데. 이번 수업 지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리포트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 수업이 원상회복적 사법, 원상회복 치료적 사법, 소위 교정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적 교정, 치료적 교정,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는 레포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에 근거해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작은 글씨여서 저도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 두 장의 자료면 대한민국 교정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정의 특성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그러긴 쉽지 않죠. 제가 법무연수원 시절에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57개 기관과 5만 4천 명을 줄 테니 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교정을 다시 짜보겠느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언뜻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거예요. 수용 관리와 처우를 적절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너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직원은 16,500명을 주겠다.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는 지금 직원 정원을 보면은 1인당 수용자 수, 직원 한 명의 수용자 수,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3.4명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직원의 숫자나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3.4명이고, 특히 이렇게 수용 관리를 하는 개호 담당이죠. 보안과 정원대 수용자 수는 5.3명.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요라고 실감이 안 나시죠? 안에서 왜 직원이 많아야 될까요? 수용자의 비율에서. 어떤 데는 뭐 100명, 200명도 혼자 데리고 있지 않나요? 혼자 관리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 수용 사동을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사부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물품을 관리하는 거, 건물을 관리하는 거, 수용자 복지와 직원 복지를 관리하는 관리과, 인사 문제랄지 총괄해서 하는 부분에 총무과, 보안 전체 어떤 시스템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과 파트, 개별 처우를 위한 개별 교회라 그러죠.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개별 처우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이나 직원 복지, 수용자 복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복지과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분류 심사를 하고 가석방을 포함한 분류 등급을 결정한다랄지, 또 적절한 취업장에 사람을 선정한다랄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일을 하는 분류 심사과, 수용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것, 예방과 치료 같은 것은 의료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접견을 담당하는 민원과, 접견과 민원들의 어떤 사항들, 일반인 민원인들의 사항들을 관리하는 민원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누군가가 데리고 검찰에 조사받아야 되고 법원에 판결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출정과, 다양한 일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냥 정말 사람이 살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직원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운동시키고 작업시키고 직업훈련 파트 일을 해야 되고 밖에 외부 병원도 가야 되고 검찰 조사도 가야 되고 법원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친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저쪽 다른 서로 필요하다면 이송도 보내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이 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08년 기준이에요. 2018년도 아니고 2008년 기준에 프랑스는, 다시 한번 자료 볼게요. 직원 대 수용자 비율이 1대 1.7, 직원 한 명이 수용자 1.7명. 영국은 프랑스와 똑같아요. 1대 1.7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좀 많아요. 수용자 관리가 1대 3. 그리고 홍콩이 1대 2.2명. 일본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를 관리해요. 4.4명. 일본은 제가 현장에서도 가서 보면 처우보다는 수용 관리 쪽에 더 많이 치중하고, 처우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다양하게 처우하지도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부분도 없는 거예요. 일본의 우리하고 차이점, 늘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는, 일본에는 기후가 있다 없다 라는 부분들을 가끔 질문에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우리는 장기 수용자 이럴 때 10년 이상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8년 이상을.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점들이죠. 캐나다는 1대 1.2, 거의 1대 1 수준은 북유럽 쪽들. 사실 그래서 선진 교종 이야기할 때는 직원이 2명, 2명 이내를 관리할 때를 우리가 선진 교종이다라는 표를 써요. 참고로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종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범죄가 가장 많은
일어나는 나라 미국. 수용자 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미국. 어쩌면 범죄의 나라이기도 하죠. 수용 교정 시설에 수용된 숫자만 230만 명이 넘는 나라. 다이버전한 환영 조치 또는 시설 내 들어오지 않고 밖에 법의 그물망에 있는 숫자 거의 600만 명. 그런데 미국은 230만 명을 수용해도 교도소가 5,100개가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이 500명이 안 되죠. 한 수용시설에. 우리는 거의 1,000명이 돼요. 1,000명 이상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선해야 문제점이자 개선해야 할 방안이자 또 한편으로는 교정이 많이 커지겠구나.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일본의 경우에도 물론 우리보다 수용 인원이 좀 더 많아요. 인구도 자체도 많으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쯤 되나요? 1억 5천, 1억 2천, 3천 되죠. 형무소가 거기는 교도소를 형무소라 그러죠. 59개. 소년 형무소 8개. 형무지소 7개.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치소가 11개인데 그리고 지소가 구치지소 논산 구치지소가 3개까지 한다고 해도 구치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구치소가 7개, 구치지소가 110개. 자,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엠네스티에서는 1957년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에서 500명 이하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학자들도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600명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수용 관리에 급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작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 현황만 가지고도 하나하나 분석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수용 밀도, 교도소의 크기, 직원과 수용자의 비율, 방해 면적의 크기, 특이 수용자들의 문제점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큰 그림 속에서 대한민국 교정 현황을 오늘 다 좀 라프하지만은 그림들은 좀 그려지죠. 이런 숫자를 가둬두고 이런 구성원들이 교정직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구나.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공간도 좁은 데서 살고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설 자체도 아마도 개호 위주로 지어졌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은 개별 처우의 부분들은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자, 이제 이러한 교정 시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황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요. 교정 시설을 그러면 어떻게 감독해야 하고 공개할까?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을 통한 또 감시 기능도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법을 포함한 모든 어떤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처우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걸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감독에는 공식적으로 시설 내에서 감독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순회 점검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검사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시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야기할
교정시설의 감독과 공개인데 교정시설의 감독은 두 가지로 생각. 내부적으로 순회 점검. 예전에는 장관이 순회 점검을 점검 공무원을 시켜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교정청과 함께 왜? 너무 많은 수의 교정시설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씩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앙에서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장관의 지시하기에는. 그래서 4개 지방교정청에서도 함께 한 해는 장관,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교정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순회 점검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정시설의 직무상 필요로 판사와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것. 이게 교정시설의 시찰의 의의죠. 그리고 이제 참관은 판사 또는 검사 이외의 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소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학술 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 등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순회 점검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순회 점검과 시찰은 감독인데 어느 교재에나 다 교정학 책이 있기 때문에 더 참고로 공부할 때는 그런 자료를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순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관청이 그 지휘 감독의 일환으로 하급 관청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일선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하는 업무의 적법성과 법규에 맞는지, 적법성과 타당성, 적절한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 일선 교정 시설을 순회해서 점검하는 것이 말 그대로 순회 점검이다. 예전에 그 행정법상에는 뭐였으면 순회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회 점검해야 한다라고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정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장관과 이제 지방교정청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시찰은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로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치소건, 교도소건. 순회 점검 방법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시찰은 특정 업무 수행의 참고를 위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급 관청의 지휘 감독의 일환인 순회 점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수행에 검사들의 업무 수사에 관한다랄지 형 집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에서 그 업무의 성격들, 자기 업무들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수행에 참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는. 그래서 여기에는 시찰을 말할 때는 주체는 확실하게 두 가지, 판사와 검사,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업무 수행상 참고를 한다는. 그리고 이건 이제 소장의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 교정시설에서는. 자, 그러면 참관은 뭘까요?
참관은 판사 또는 검사 이외의 자가 학술 연구 그리고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부분들이 교정시설의 장,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교정시설의 내부를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의의는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도소를 어떻게 교정시설이 운영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형 집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주는 거예요. 형 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 뭐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정말로 재사유화를 위한 어떤 처우들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의심도 하고 있고요. 드라마 보면 늘 교도소장 참 잘 나와요. 예전에 대학 선배들을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됐다가 오랜만에 서클 선배들이었는데요. 늘 저를 생각했대요. 교도소장으로 있는 내 후배. 근데 그래서 교도소에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다 찾아서 본대요. 볼 때마다 교도소장은 왜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권총 자살하고 그래서 혹시 또 그분들도 나를 또 탄관오리처럼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선의 교도소장 시절에도 많은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소장이 교도소장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교도소장이 교도소장다워야죠. 그죠? 엄정하게 형벌도 집행해야 되고, 다양한 처우들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직원들의 인사나 어떤 상벌 관계도 철저해야 되고, 외부와의 관련성도 잘 꾸려 나가야 되고, 많은 사실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저한테 약간 호의적이고 칭찬해야겠는 것 같아요. 교도소장이 뭔가 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소위 권위적인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관련 지식들에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요. 아무튼 참관은 그런 국민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교정에 대해서 국민의 참여를 좀 유도하고 싶은 거죠.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교정이 갈수록 그러겠지만은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내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 지역 자원의 참여와 동원과 관련성 증대, 우리도 노동력을 밖에 제공할 수 있고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무엇보다도 아무튼 중요한 건 교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겠죠. 또 학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교정에 대한 연구의 목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가 끝나면은 우리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좀 쉬었다 하죠.